집값도 안 떨어졌는데 수요가 올려서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삽니다. 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기대감. 떨어지면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 떨어지면 실수요자도 안 사죠. 집값도 떨어지는데 뭐하러 사? 맞아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 해죠. 그래서 정책적인 변수도 예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순의 복덕박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뭐 이렇게 어벤져스 군단급 이렇게 또 총출연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최근 어떻게 근황 좀 한번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좀 많은 분들이 식상하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또 제가 가진 거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회사를 또 그만두고 독립해서 더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원래 연말 연초면 좀 바빠져요. 한 일주일에 점심을 한 4번은 차에서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정도로. 네, 이동하면서 먹는 거죠. 그래도 오늘 우리 KB 부동산 클래스만큼은 뷔페로 선물해드리는 마음으로 하겠고요. 시장은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하지만 끝날 때는 네. 서로 얼굴 붉히고 아유, 인사 안 하고 나가는 느낌으로 할 수 있게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또 연말이니까 조금 더 바빠지는데요. 저는 두 분 대표님처럼 그 정도 뭐 차에서 밥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바쁘시면 잠깐 쉬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어벤져스,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또 두 분하고 같이 방송하게 돼서 더 반갑고 좋은 거는 좋은 거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이제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기에 앞서서요. 세 분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가에 대한 한 줄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2023년은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집값을 볼 때 2013년 혹은 2014년부터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상승했는데요. 거의 7, 8년 동안 오른 거죠. 사실 모든 그 현상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올랐는데 갑자기 떨어지거나 변화하지 않거든요. 혼동스러운 기간이 있단 말이죠. 뭔가 변곡점에서. 그래서 올해는 이런 큰 흐름의 변화하는 그 변곡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망하시거나 판단하시기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2024년부터는 확실히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23년 부동산 시장을 놓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풀리지 않은 퍼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께 여쭤보면 뭐 반쯤은 회복세다,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반 정도는 아직 떨어지고 있다. 언제 회복됐냐?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현상은 저마다 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려는 느낌보다는 자기 집을 보는 거죠. 근데 나의 집값을 보면 원래 반 정도 올랐고 반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수수께끼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이게 상승 시장이냐 하락장이냐 구분 짓기도 좀 어려운 그런 종류의 시장이지 않나. 근데 지금도 어쨌든 뭐 서울시 각 구별 집값 등락률을 보아도 여전히 계속 상승 반전하지 못한 구가 있고요. 또 어떤 구는 이미 한 5월 정도부터 반등해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반 정도는 동의하고 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역 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저는 일단 올해 1년 시장만 보면 일단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고요.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진행 중. 뭐가 진행 중이냐면 나무만 보지 말고 우리가 뭐 몇 달, 1년만 보면 뭐 상고하저 흐름이지만 조금 더 길게 숲을 본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뭐 잠깐 쉬어가는 또 조정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 잠깐 조정이 되고 또 폭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시장이고 저는 매우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절대 이상한 시장 아니고요. 이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도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다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올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서 집값과 거래량이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그래서 잠시나마 좀 하락할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힘을 잃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졌었는데요. 한번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그래프를 보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KB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상승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하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집값 떨어진 데는 뭐 금리,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가 트리거가 된 거는 맞는데 사실 금리가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집값이 바로 떨어지고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닌데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떨어질 때 됐잖아요. 오버슈팅이 좀 됐기 때문에 특히 2020년, 2021년 오버슈팅이 됐으니까 좀 조정이 되긴 돼야 되는데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고 이게 미국이 갑자기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다 보니 우리는 항상 예상하는 범주 내를 벗어나게 되면 패닉이라는 게 오거든요. 공포가 지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작년 전세 매매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1월에 집값도 떨어졌죠.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고 규제도 풀리다 보니 금리 인상도 멈췄고요. 냉정을 찾고 보니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데 내가 안 살 이유가 없잖아. 급매물을 소화를 하죠. 상반기에 거래량이 쭉 늘어납니다. 거래량 늘어나고 변동률 자체도 쭉 올라가는데 하반기 접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결국에는 아파트 시장은 줄다리기 게임이잖아요. 집주인하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인데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억 하던 집이 7억까지 떨어졌다가 8억 5천 9억까지 올라가니 지금 분위기에서 취득세, 대출이자 뭐 나중에 팔 때 양도세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전고점 10억을 뚫고 11억, 12억 고점 대비 110%, 120%까지 올라가려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게 금리거든요. 금리 내려갈까? 올 초만 하더라도 올 12월 정도 되면 금리 한번 내려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내년에 내려갈까? 아니야, 내려가.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요. 집주인들은 그냥 매물 좀 내놓자. 7억은 좀 그렇고 한 9억 정도 지금 수준이면 팔아도 돼.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잠깐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고요. 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흐름이 당연하고요. KB에서 매수 우위 심리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매도가 80% 정도로 나오긴 했습니다. 80% 나왔는데 그러면 살 사람들이 전혀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 최근에 그 송파 문정동에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을 분양했는데 150대 1이 나왔습니다. 저도 떨어지고 저희 애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왜 150명이 몰렸느냐? 당연하죠. 송파구, 강남 상구에 가격이 저렴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그 얘기는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지켜보자로 생각을 하다 보니 좋은 거 아니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확연히 눈에 띄죠. 거래량 좀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호가를 좀 내리게 되면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은. PIR도 제가 살짝 봤는데요. KBN 또 PIR이 잘 나오더라고요. PIR 보더라도 거래량과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상반기 좀 반등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그
흐름을 따라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결국 내년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변수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되느냐, 추가 하락이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 시장을 전망하고 그 전에 이제 집값 하락을 얘기할 때 굉장히 전제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게 하락이냐는 거죠. 저희가 다 부동산 하시니까 제가 한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10채가 있는데 한 채가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하고 10억짜리 10채 중에서 3채가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게 많이 떨어지냐고요? 소장님 생각하시면 어떤 게 많이 떨어진 겁니까? 7억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닐까요? 박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마 지수상에서는 이제 지수. 평균이다 보니까 8억 떨어진 게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걸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지수도 사실은 이게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방식이니까 사실 그게 정확히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많이 떨어진 겁니까? 저는 어쨌든 거래량과 무관하게 네. 평균적으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분들이 결국엔 가격을 민감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한 채가 7억 빠진 것보다 3채가 8억 빠진 게 훨씬 더 많이 빠졌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7억은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하락이 저는 하락을 하고 보지 않아요. 그럼 상승인가요? 아니요.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게 전제가 중요한 게 모든 자산 가격은 많이 빠지면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많이 빠져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김만 소장님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가 지수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를 전제해야 좀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하는 순간 이제 회복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그렇게 개념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12월, 올 1월 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가격으로 보면 그럼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추가 하락이 훨씬 더 많이 된다.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자산시장. 거래량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죠. 거래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빠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어. 거래량은 몇 개 되지 않지만 작년 12월에 7억으로 뭐 한 개, 두 개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7억으로 떨어지는 게 여러 개가 되면 그렇죠. 그거는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반론을 한번 제기해 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광수 대표님께서 그 주장하시는 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부동산 시장을 시장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시장과 비교하면서 돈의 이동을 좀 관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 올랐는데 5% 빠지면 빠진 게 아니다. 15%포인트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종류의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돼요. 제가 무슨 뜻이냐. 2022년, 23년은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인플레입니다. 만 42세가 안 되시는 여러분들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고물가인 거야. 그만큼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했어요. 근데 인플레를 가정하고 이 시장을 보는 것과 인플레를 가정하지 않고 시장을 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것저것 물건값이 다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물건값이 하나만 오르면 다른 건 그대로인데 이것만 오르면 이것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모든 물건이 고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걸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고르게 모두 다 오르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아무 물건의 가치도 안 올라간 거예요. 다만 돈의 가치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지는 22년, 23년 국면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는. 그러면 만약에 집값이 그 명목 가격이 표시된 명목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된다라고만 해볼게요. 10억짜리가 여전히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짜리가 여전히 10억이면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진 겁니까?
이건 떨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감안하면 3년 전 10억과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10억은 가치가 달라요. 돈의 가치가 2배로 떨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집값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유지된 정도가 아니라 집값이 여전히 5%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감안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명목 가격이 5% 떨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15%, 20% 떨어진 거다라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실질 가격을 보시자는 건데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구매력 평가죠.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시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가격이 떨어지면 다 그 가격에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귤 가격이 떨어져요. 아니면 올라요. 그럼 다른 굴 가격이 수렴하잖아요. 근데 자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떨어졌을 때는 수렴하지 않고 나머지는 안 빠지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이거의 제품 가격이 바뀌면 다른 제품 가격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건 그렇지 자산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가격 하락을 얘기하거나 상승을 얘기할 때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거래가 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래량이 동반된 어떤 가격의 이런 조정에 대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의견도 좀 많이 다른 거라고 제가 좀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우리 뭐 소장님 말씀대로 관망세 형태다 아니면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하락을 했다.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아니다. 아직 하락하려면 더 남았다. 이런 그렇죠. 의견으로 지금 제가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조차도 지금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여세를 좀 몰아가지고 뭐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바로 의견 한번 좀 여쭙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교수님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물론 강보합인데요. 그러니까 24년에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강하게 상승하거나 강하게 하락할 만한 요인은 크지 않아요. 물론 강하게 하락할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쓸 거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를 전제해야 돼요. 근데 저는 경제 위기라고 이렇게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 어떤 국제 기구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뭐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데는 없어요. 국내 어떤 경제 기관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지 않아요. 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동산 PF 부실이나 가계부채 문제, 이게 터지지 않는 한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인이 계속 남아 있을수록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이런 부실 문제가 존재한다면, 터지지 않고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가격 상승 압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산시장 관점에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상승 시장은 될 수 없지만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금리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중금리를 자극해요. 원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중금리가 2024년에 금리 인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국면에서 시중금리가 반영이 될 것이고, 특히 10월, 11월 이쯤에 그 중동전쟁이 터지고 미국 셧다운 우려가 생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걸 일시적인 것으로 보냐, 구조적인 것으로 보느냐, 어떤 비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금리가 치솟았고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도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흐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다시 매수 심리가 반영되고 구매 여력도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강한 상승은 아닐지라도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24년에 보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은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는 오히려 저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물론 큰 폭의 뭐 폭등이나 폭락은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는 없다
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금리가 되는데 금리 변수를 잠깐 뺀다면 내년 1월 총선 앞두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가지고 집값 부양에 나서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대로 규제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아마 정책이 저는 개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총선 전까지는. 지역개발 호재, 뭐 예타 면제라든지 뭐 GTX 연장이라든지 뭐 메가시티 뭐 이런 개발 호재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하지만 규제를 풀고 규제를 묶는 거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전세 가격 추가 하락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냥 심리가 집주인들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망으로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는 집을 팔아야 되는 집주인들이 조금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가격을 좀 내릴 거예요.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됐지. 금리 내리면 올라가지 않겠어?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금리 변수가 들어간다. 금리가 상반기에 혹시라도 금리 인하 0.25, 25bp라도 금리 인하가 된다면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다시 약간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폭등이나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2020년, 2021년 사실 버블이 좀 있었거든요.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문제긴 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인데 이게 우리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바로 2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 년 있다가 2 이렇게 실질 경제에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게 내년이 아니라 몇 년 후가 되면 저는 집값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전세 가격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도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상승 압력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2024년 시장에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 또 정책적인 문제, 금리 문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더라도 계속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은 내릴 것 같습니다. 미국이 25bp나 50bp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저는 상반기는 금리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 잘하면 한번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수를 적용을 한다면 상반기는 좀 조정이 되다가 하반기에 한번 올해하고 반대되는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김임원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따라 좀 하면 상반기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거예요. 가격은 뭐 소폭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하반기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전제해야 될 건 그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충격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천천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 올랐다고 해서 나 집 팔아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일어나죠. 지켜봐요. 그냥 버텨요. 그러면서 이 충격들이 나중에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두 가지예요. 금리가 오른 거 그리고 역전세. 이 두 가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압박하는데 압박했다고 해서 압박 받자마자 팔지 않는다고요. 그 압박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게 현실화될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한 증거가 매도물량 증가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물이 줄습니다. 왜냐하면 왜 싼 가격에 팔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파는 상황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팔죠. 다음날.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는다. 이게 서서히 그런 영향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가 서프라임이 나자마자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오히려 오릅니다. 그러다가 가장 많이 빠진 건 2010년과 11년, 12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충격이 나중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거, 역전세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압박해서 그런 게 이제는 나올 거다. 그래서 매물 증가가 핵심 요인이에요. 가격이 빠지는 원인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살 수도 없고 유일한 길은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놨는데 영원히 가져가지는 않고 언젠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통계 자료를 보면 파는 사람 중에서 10년 초과 보유하는 비중이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0년 갖고 있는데 왜 팔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금리 인상, 역전세 현상들이 누적됐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으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이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분들이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합니다. 2배 올랐기 때문에 1억 좀 싸게, 2억 싸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근거는 매물이 증가할 거다. 이 매물의 증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수요가 없어요. 잠재 수요 내듯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죠.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대출을 겨우 일으키고 어떤 혜택을 줘야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런 혜택이 없이는 수요가 이 가격에 받쳐줄 수 있는 수가 전 없다. 갑자기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죠. 빚만 많아지고 이자 비용만 증가한 상황.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살 사람이 없고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거래량만 감소해요. 왜냐하면 매물을 내놓을 때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지 않아요. 박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물 내놓는데 시중에서 10억 거래됐는데 저 매물 내놓으면서 9억에 내놓을게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깨끗하니까 일단 11억에 내놔 볼게요. 이러죠. 그래서 지수는 안 빠지면서 거래만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안 팔리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리겠죠. 그게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 같은 흐름을 좀 보이는 상저, 하저저의 상태라고 이해를 좀 하면. 근데 좀 다른 게 꼭 전제해야 될 게 양이 많아질 거예요. 빠지는 양. 그때 빠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빠지면서 매물이 같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가격 하락폭은 컸는데 양이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가격 하락폭도 크고 양도 많아지는. 네,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장세로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반론이나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득이 줄어서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은 역시 명목 소득은 주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지됩니다. 400만 원 조금 밑에서 유지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줄어든 게 뭐냐면 실질 소득이에요. 저는 소득 안 주는데 왜 소득 준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물건값이 3.5% 오르는 동안 소득은 1%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그 물가 시대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득 분위별로 1분위부터 5분위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1분위가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하위 20%, 5분위가 고소득층 상위 20%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의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1분위는 감소합니다. 근데 3, 4, 5분위는 늘어납니다. 더 가난해진 계층은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여실히 나타난 거예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양극화가 더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잠재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 계층들은 중소득층 이상들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큰 미스를 한 겁니다. 소득이라는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도 23년 하반기에 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또 한 가지 24년을 전망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22년에는 예를 들어 4.5%, 23년은 3.5%, 24년은 2.5%로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가혹하게 높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역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다시 좁혀져요.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중소득층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는 흐름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하물며 주택 구매 여력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더하기 금리죠. 금리도 구매 여력이죠. 금리가 높으면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금리마저도 다시 시중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구매 여력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매수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득 같은 경우도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1년 만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실질 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내년 시장만 본다면 이광수 대표님께서 이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일단 집주인들 마음은 그렇죠. 뭐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뭐 집어 던지거나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피로감이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앞서서 2009년도, 2012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떨어지긴 했거든요. 제 집만 떨어졌나요? 다른 집들도 저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2008년 말 2009년 초 정도에 제 기억으로는 단기간이지만 굉장히 폭락 수준으로 우리 작년 떨어지듯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저도 그때 워낙 놀랐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종합 주가가 천이 붕괴가 됐고요. 서울 아파트들도 뭐 물론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죠. 패닉 상황에서 누가 그걸 용감하게 사겠습니까? 하지만 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긴 했거든요. V자 반등을 했는데 V자 반등한 이후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합이고요. 보합 중에서도 이제 보합이 일직선은 아니고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심리적인 줄다리기 게임을 계속 했거든요. 대출 규제 살짝 풀어주게 되면 집값이 좀 반등하고 집주인들이 희망을 가지다가 다시 또 구매 능력이 안 좋아지면 또 집값 떨어지고 이런 게 한 2년 정도 갔습니다. 그게 심리거든요. 저는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3년 정도 지나야 사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추억을 좀 어느 정도 잊는 게 저는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꺾였는데 3년 정도는 집값 상승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다시 오를 거야. 굉장히 불안한 마음 또는 추억이 남아 있고요. 집값이 꺾였다라고 했을 때 3년이 지나면 이제 받아들입니다. 아, 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집주인들이 2024년에 못 버틸 상황도 아닙니다. 뭐 소득이 떨어지고 주택 구매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집을 살 사람들은 많이 대기 중이라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청약 시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확실한 물건 똘똘한 걸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거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내리든지 어떤 여지가 있으면 대기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수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과 뭐 자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구매력. 근데 우리나라의 단기 집값을 움직이는 수요는 투자와 투기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집값이 8, 9년 동안 올랐을 때 단순하게 그냥 얘기할 때 집값이 평균적으로 2배가 올랐는데 한국의 소득이 2배가 올랐습니까? 저는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요.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아파트를 전국에서 15만 채, 20만 채 이상을 샀어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다주택자들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갭 투자한 사람들이 월 평균 2020년엔 최대가 5,800명이 한 달에 몰려 들어가서 전세로 집을 끼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가 엄청나게 준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기 수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기 수요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든지 저렴해야 수요가 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문정동에 싸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지. 지금 분양가 높아서 분양하는데 청약 경쟁이 높았는데 다 계약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호가를 내리면 그렇죠. 대기 수요가 그 들어오는 과정이 거죠. 필요하대.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먼저 돼야 수요가 붙는다는 거예요. 집값도 안 떨어졌는데 수요가 올려서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내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벌써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게 전제 조건이죠. 네. 그러면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또 심리를 얘기하셨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폭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이제 결정되겠죠. 근데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빠졌다가 수요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하고 이러기는 좀 힘든.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뭐 V자 반등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오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는 거죠. 제가 내년 이광수 대표님의 이 바디랭귀지를 보니까 네. 다시 떠오릅니다. 그 논쟁.
집값이 떨어져야 삽니다. 이 바디랭귀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한 적이 있어요. 뭐냐, 집값이 떨어져야 수요가 생긴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집값이 떨어져야 수요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기대감.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사실은 논의를 해봐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사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산다는 거죠. 반대로. 근데 오르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 되게 해요. 중요한 예,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게 이것 정확히 때문에 맞는 이거 말씀이세요. 맞죠? 그건 둘 다 이거. 맞는 예, 얘기예요. 예. 왜 맞냐면 네. 부동산에는 수요가 두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는 사용하는 사람, 네. 그리고 하나는 투자하는 사람. 네. 근데 떨어지면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 네. 그죠? 제가 이거 쓰는 거. 근데 떨어지면 실수요자도 안 사죠. 집값도 떨어지는데 뭐하러 삽니까? 맞아요. 차라리 전세로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떨어지면 실수요가 사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요 정도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그렇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제 바닥이고 올라갈 공포가 거라는 지배될 때. 기대감. 그러면 작년 아니, 그거는- 12월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왜 미계약이 났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21년에 집을 왜 그렇게 샀습니까? 20년부터 집값 막 오르는데 21년에 왜 사죠? 오르는데 왜 사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데 살 수도 있고 떨어지는데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그 생각, 그것이 결국 살지 말지를 결정짓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떨어지면 구매 여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산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격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를 거라고 했을 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전제 드렸잖아요. 투자가 안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이라도 내려가면 이 갭이 벌어지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실수요는 떨어진다고 무조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 심리가 아니, 그게 남아있으니까. 먼저라는 거죠. 먼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요자들은 계속 줍니다. 실수요자가 줄어요? 예. 어디로 가는데요? 샀으니까. 아, 샀으니까. 샀으니까 줄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주택자들 많죠. 아니, 여전히 많아도 명수는 줄 거 아니에요. 샀으니까. 그잖아요. 아,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출산율이 단기적으로도 줄어드니까. 봐도. 이따 나가서 아닌가요? 싸우시고요.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의견이 아니야, 뭐냐면, 명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한 아니요, 거. 어쨌든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거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면 산다, 오르면 안 산다. 그러면 이 집값은 수십 년 동안 안 오르고 계속 유지됐어야 돼요. 아니, 교수님. 계속 균형점을 찾아서 상승률이 0을 찾아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네. 수요는 계속 붙죠. 근데 네. 지금 현상을 보세요. 떨어지니까 샀다가 다시 오르니까 요즘 수요가 줄잖아요. 지금 수요는 왜 줍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아졌기 낮아졌으니까 때문에. 그렇죠. 떨어질 왜 거라서.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단 전제 조건은 많이 오르긴 올랐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쌤님, 저는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안 올라도 되고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그냥 전세 가세요. 안 떨어지는 집을 뭐하러 삽니까? 안 떨어지는 집은 마이너스예요.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그쵸, 그쵸. 안 떨어지는 집을 뭐하러 사냐고. 그쵸, 그쵸. 전세 가지. 모든 사람 마음은, 말은 그래도 실수요자들도 올라가는 걸 반드시 마음에 베팅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인정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약화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대하는 거하고 그리고 가격이 안 떨어져도 기대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기대하는 게 이거 되게 그래서 이거 재밌고요. 지금 제가 현재- 보기에 네. 이게 만약에 생방송이었으면 시청률이 최고점으로 올라갈 아, 시점인데, 좋았을 텐데요. 네. 근데 PD님은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쉬어가야 된대요. 네, 네. 지금 시청률이 좋은 지점인데 왜 여기서 끊냐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의 빅 이슈를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뽑히는 부동산 PF 대출 문제. 현재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거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가 133조 원이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예전하고 다르게 미착공 PF가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대략 한 30% 이상이 미착공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PF 대출 금리가 거의 10% 정도 되는데요. 계속 이자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PF도 증가하는 상황이죠. 예전에 미분양이 많았을 때하고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였는데 그때 부동산 PF가 8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 줄고 있지만 어쨌든 6만 가구여서 그때보다 미분양 아파트는 굉장히 적죠. 미분양 아파트면 보면 부동산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부동산 PF가 130조 원이에요. 그때보다 50조 원이 증가했어요. 물론 땅값도 상승한 측면이 있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작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시작해서 미분양 나서 그때는 평균 분양률이 한 55%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분양해봤자 막 30%, 20%, 10%밖에 안 될 거니까 아예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전하고는 질적인 차원, 뭐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질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 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이제 경고할 때 가장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는 이거일 거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PF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해소되려면 미분양이 제로화돼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그럼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에서 8연속 해소가 됐는데 그래서 5만 8천 호까지 왔는데 근데 이게 해소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 미분양 주택 건수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건수는 충분히 해소가 덜 된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고르게 해소된 거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염려는 됩니다만 그 정도 심각한 우려는 안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경제 위기인 거고 경제 위기면 집값은 폭락하는 거죠. 그러면 주담대 문제도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 부실 문제를 터질 거라고 전제하면 이것은 집값 하방 압력인 거 맞습니다. 근데 터지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면 오히려 상방 압력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을 해소되는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 유도하는 것이고 이 금융 부실 문제를 안고서 금리를 인상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거나 해서 터지지 않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터트리지 않고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뒤로 질질 끌다가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기까지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멈추게 만드는 것이고요. 한 가지.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해야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집값의 상승 압력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PF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우리 1월에 1.3 대책 발표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욕했죠. 집값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부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미분양 PF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작년 1월, 2022년 1월 2만 1,000호 정도였는데 1년 만에 7만 5천호까지 늘어나니까 그 속도가 문제잖아요. 금리 인상도 속도가 문제였고 미분양도 1년 만에 3.5배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했고요. 일단 미분양이 수치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분위기라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건설사들을 괴롭히는 게 인플레이션. 이게 분양가라도 어떻게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30% 정도 이게 상승 압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 자재비, 인건비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분양가를 내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기에 금리 언제 내릴까요? 금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금리, PF는 더 높아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다르거든요. 10% 정도 고금리를 적어도 2024년 1년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자재비 계속 올라가죠. 미분양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건설사 단독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사실 뾰족한 밥이 없어요. 뭐 금융 지원 좀 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몇 조 해줘가지고 사실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저는 미분양을, 특히 지방 미분양을 소진하는데 정부 정책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분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해주고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은 뭐 집값이 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수요보다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방 미분양을 소진하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이 되어야만,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이게 1년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집값이 추가 하락을 한다든지 금리가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 막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024년 1년 정부한테 말하고 싶은 건 미분양, 지방 미분양 소진에 온 힘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그래도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에는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PF 부실의 문제를 터뜨리고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해 가면서 잘 마무리를 좀 해 가야 될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터뜨리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부, 뭐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요. 이걸 터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으면 이것만 터뜨려가지고 살 봉합을 하고 잘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거 한번 잘못 터뜨렸다가 뒷감당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터뜨려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터뜨리고 싶다면 정말 진단을 제대로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 악성 종양만 딱 제거를 해야지 어설프게 터뜨렸다가는 진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수술 안 하고 자연치료나 아니면 뭐 약물치료 같은 거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좀 어떻게든 정부 정책이 좀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로 좀 무난하게 시간을 두면서 해결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그거는 고민해야겠죠. 뭐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부위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항상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왜 부동산 PF가 문제가 됐는지, 뭐 집값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정책이 문제였는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이 문제가 생겼으면 약으로 치료가 돼요. 근데 아예 그냥 암세포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이 지금 유일하게 어떤 정책이냐면 그냥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 후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부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땅을 비싸게 샀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행사들은 문 닫고 경매나 공배해서 자산 매각해서 청산하는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이 땅을 사서 그럼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면 분양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질질 끌다가 내년에 뭐 6월 이후로 만기가 막 돌아와서 당장 어떻게 돼?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지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정책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분양이 제가 자꾸 비교해 드려서 좀 그렇지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이었을 때, 그때는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된 거냐면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개가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30% 정도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도 좋아졌거든요. 계속 막다 보면 한꺼번에 다 터지면 경착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신호가 하나 나왔잖아요. 새마을금고가 나 1순위니까 그럼 청산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싸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금융사들이 PF라는 게 프로젝트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네. 그 시행사 대표한테 어떤 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PF가 터졌을 때 결국 그 부실은 금융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사업장이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죠.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졌을 때 대한민국 지금 경제 구조, 금융사들 뭐 그런 거를 아니,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전 충분히 감내한 수준이다. 지금 감내할 수 있는 금융사 수준이다. 그 정도 충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캐피탈 회사나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 지금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기만 연장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네. 이 부동산 PF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이게 터져야 된다, 터지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터뜨릴 거냐, 안 터뜨릴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알고 있다고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걸 터뜨릴지, 터뜨리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아마도 정부일 거예요. 그럼 터뜨리지 않는 수단이 있으니까 질질 끄는 거, 만기 연장, 말씀하신 대로 만기 연장. 근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 말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연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땅을 비싸게 사놨기 때문에 네. 정책이라는 게 네. 한계점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당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못 버텨요. 그 말씀을 지금 그래서 이미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현재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터트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거죠. 그럼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지대가 비싼 값에 산 건설사가 있겠지만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가기를 그렇죠, 그렇죠. 바라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질질 끌 수가 없냐면 강론으로 가면 시행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네. 교수님. 예.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버틸 수 있죠. 네.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는 돈 어디서 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버틴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래서 이자 상환 기간을 계속 뒤로 지연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부담마저 그 분양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분양가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시나리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부가 터뜨릴 거냐 안 터뜨릴 거냐를 가정하면 간단해집니다. 개인.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교수님은 정부가 계속 이거를 버텨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버틸 거죠. 그러니까 버틸 거의 의지가 아니라 네.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시는 네, 거죠. 가능하다고.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네. 가능하다고 보는 그 근거는 네. 어쨌든 금리를 다시 떨어뜨리고 그리고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건수마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유도할 텐데, 유도하는 기간, 그 기간을 버는 거죠. 그런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뭐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뭐 해보면 부동산 PF 부실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벌면서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의견과, 아니면 지금 현재 터트릴 거는 빨리 터트리고 이제 시장의 저력을 믿어서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는 이제 우리 대표님의 의견으로 좀 나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소장님 뭐 의견 또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거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한번 불러가지고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뭐 연장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용기 있게 책임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나 정부 상황을 보면 물론 뭐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저도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수술을 잘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근데 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끝, 금리 인하 시기는? 네. 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이제 미 기준 금리도 이제 동결 혹은 이제 인하할 거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는 어떻게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미국 금리하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금리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참 피곤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파월 의장 한마디를 이렇게 새벽에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또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데 10월이든 5월이든 3월이든 간에 미국은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0.25.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0.25에서 25bp나 50bp 정도 내릴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고요. 미국이 0.25, 0.5%포인트, 50bp 정도 내렸을 때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 내릴 여지가 있을까? 지금 금리 차이가 2% 정도 벌어졌거든요. 2%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렸어야 돼요. 다른 거 떠나서 미국을 생각한다면 지금 2%포인트 굉장히 많이 벌어졌으니까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렸어야 되는데 최선의 선택이 동결이거든요. 못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내렸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5% 차이가 벌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미국이 몇 번 내리느냐가 달려 있는 거고 한 번, 두 번 내려가지고는 저는 한국은행은 거의 동결 모드로 가야 되지 않나. 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저는 기자회견 하기 싫습니다. 규제 대책 발표하기도 싫고요. 풀어주는 대책 발표하기도 싫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투자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환호성을 치면서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세 상승보다는 큰 폭의 반등 후 다시 또 조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부자들을 위한 뭐 정책이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고 금리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 다 우리 인하 예상하고 있거든요. 인하 시기가 언제냐 그걸 생각하는 와중에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금리를 0.25 올리면 0.25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그냥 패닉입니다. 그럼 집값 떨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강남 규제 지역 풀어줘야 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이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로서는 동결이 최선인데 미국이 좀 많이 1%, 100bp 정도 내린다면 한국은행은 좀 내릴 여지는 있겠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저는 동결 50%, 한 55%? 동결 55%, 살짝 0.25 정도 내리는데 한 25% 정도 확률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금리를 저희가 예측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2023년 상반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한다고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장 금리 엄청나게 오르면서 다시 막 주가 빠지고 부동산 가격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전망할 때 금리를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회의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실증적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볼 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빨갛게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실제로 인하됐을 때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기대감이 실현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자산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요. 자산 가격에 반영되려면 어떤 거시경제 변수가 쇼킹해야 돼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충격으로 우리가 받아진 겁니다. 코로나19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나와서 금리가 0%대로 저금리로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하면서 자산시장에 몰린 거죠. 근데 누구나 예상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고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 됐을 때 오히려 저는요. 자산시장 빠질 수도 있어요. 실망감으로.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건 반대 현상이에요. 금리를 다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올려.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더 자산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이슈는 빠질 이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네. 실제로 인하돼도 예상된 것 때문에 영향은 없고 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인상이 이러면 쇼킹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엔 자산시장이 피드백으로 움직이는데 이 피드백을 감안했을 때 사실 금리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측한 게 맞았을 때나 틀렸을 때의 불확실성을 볼 때는 지금 오히려 그런 방향성이 더 맞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저는 금리 전망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김광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이. 마음의 상처를. 저는 정말 2023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1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형성되는 거지 실제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제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앙은행은 금리를 왜 인하하고 왜 인상할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딱 세 가지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목표, 두 번째가 경기 안정 목표, 세 번째가 금융 안정 목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가 안정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물가 안정 목표는 분기별 월별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놓고 보면 미국의 4분기 정도면 물가 안정 목표 2%에 부합하는 물가가 나올 것으로 IMF와 OECD가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동 전쟁이 또 뭐 발발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그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안 되고 25년으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나리오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물가는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그 지점이 4분기. 그러면 역시 기준금리를 실제 인하하는 그 구간도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가 더 급해요. 미국보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미국의 스탠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급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가 안정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문제, 경기 안정과 금융 안정 이 목표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가시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안정을 위해서 또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와 같은 금융부실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더 급해요. 근데 미국이 요지부동하고 있을 테니까 24년에 상반기 내내 그래서 같이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24년 저도 한국은행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24년 4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역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생각보다 스티키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게 계속 오래 가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멀어져 간다. 우리 김광석 노래 유명한 거 있잖아. 점점 더 죄송합니다.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금리 예측과 그리고 예상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로 자산 시장을 볼 때 금리 인하를 예측하면서 집을 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는 대응하는 영역이지. 아까 이제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물가가 그렇게 바뀌면 이건 다른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영역이지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기준금리가 글로벌하게도 높은 수준도 아닌데 여기서 더 낮출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혹시나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그걸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광수 위원님의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대로 맞을 거라고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문제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규모, GDP 대비 규모.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율,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상환 능력이에요.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도 그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상환 능력. 어쨌든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 우리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가. 집값이 올라갈 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집값이 조정될 때 가계부채 규모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규모에 있느냐, 그리고 증가 속도에 있느냐라고 규명을 진다면 집값이 24년에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나 증가 속도에는 문제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집값이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규모나 역시 증가 속도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것은 규모나 증가 속도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환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도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교차되기 때문에 규모도 문제 있는데 상환 능력도 문제가 있으니까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자니 상환 능력의 문제만 있다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떨어뜨려서 상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큰 문제냐? 상환 능력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장 터지고 안 터지고는 상환 능력. 이게 옳다 그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상환 능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는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실수요자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좀 집을 사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실수요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조언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망을 한 이유가 집값의 하락폭이 하반기로 커질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언제가 결국에는 집값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냐, 그리고 언제가 좋은 시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단 평균 가격이 내려갈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두 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떨어진 매물의 양이 물건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매물하고 공급은 많은데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쨌든 대전제는 집값이 빠지면 내 집 마련한다. 오를 때 말고. 네. 근데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점이냐? 평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와 함께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가 좋을 때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가격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결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24년 경제전망서를 쓸 때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지배적인 그 트렌드는 바로 비대칭화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신도시 건설이에요. 주택 공급 대책이에요. 그 신도시 건설이 다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에요. 여러분 신도시 경험해봤죠? 신도시 전과 후, 위례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일산 신도시, 신도시 전과 후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데 지금 신도시 건설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신도시 건설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과 그 지역들을 서울과 연결시키는 교통망, 직주 근접성을 강화하는 이런 그림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소멸을 비롯한 주요 비수도권의 집값은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 호재나 상승 여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그 전제는 4가지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에 진짜 집값이 상승했는데 지금 이 순간 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에요. 이건 좋은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지금 안 사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안 산 의사결정은 좋은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의사결정의 실수는 뭐예요? 2가지죠. 실제로 상승했는데 안 산 경우. 이게 에러죠. 에러 1. 그리고 샀는데 하락해요. 이게 에러 2죠. 이 2가지 의사결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의사결정 2가지 중에 상승하는데 안 샀어요. 그때 생기는 에러와 하락하는 장인데 샀어요. 그때의 어떤 여러분이 체감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경제적 손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통이 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을 소유할 때
체감하는 그 안정감이나 감가상각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주거로서의 내 집을 사는 주거로서의 가치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산 경우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안 산 경우보다 그 고충이나 이런 것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판단 의사결정은 개인마다 또 다르거든요. 각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사셔라 마셔라라고 저는 조언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판단을 스스로 해야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도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전세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 전세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역전세는 끝났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매매가 주춤하면 전세로 수요가 유입이 됩니다. 최근에 또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해졌고요. 빌라 시장은 힘듭니다. 빌라 수요가 또 아파트로 옵니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은 상당히 부족해요. 2025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위기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전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작년같이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서 전세 가격이 또 폭락하지 않을까를 기대하신다면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전략적으로 내가 전세 거주하는 거는 뭐 찬성합니다. 전세 좋은 제도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일 나쁜 집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입니다. 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 고생했던 거 생각이 나서 안 올립니다. 아유, 신혼부부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안 올릴 테니까 니들 잘 살아. 한 10년 동안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제 아들이 상속을 받겠죠. 아들이 전세금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시세대로는 올리겠죠. 그래서 얼마 매각을 올려달라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깜짝 놀라죠. 현장 부동산에 가보니까 전세 매매가 모두 다 껑충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기회비용 생각해 본다면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전세를 거주한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고민하고 언제 사야 될까를 끊임없이 투쟁하듯이 찾아보면서 저는 전세는 거주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종잣돈 열심히 모아야겠죠. 이제 내 집 마련인데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기준인데요. 제가 컨설팅할 때 기준인데 필요할 때는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입니다. 부모님이 사줘서 결혼한다는데 굳이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야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내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내 집 하나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주택이 1주택 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시간 지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세요. 여기서 김인만 선생님 대전제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은 말씀 기회가 해주셨는데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지금 사도 되고 지금 안 사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상승장이냐 조정장이냐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베팅이에요. 내가 이거는 상승으로 전환됐어. 아직은 조정장 진행 중이야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제가 뒤에 얘기를 못 듣고 일단 첫 얘기만 들면 근데 첫 해당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제가 소장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사준다는 부모님이 사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K부동산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전세를 하고 내 집 마련을 내 돈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또 대전제가 뭐냐면 지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로 사시거나 무조건 투자로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까 의사결정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사놓는 게 선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다 꽝인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도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 예? 그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같이 계속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막 7%, 5% 막 이때 아니고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이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의사결정 문제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아까처럼 그냥 무주택자는 무조건 어느 가격에다 내가 쓸 건데 뭔 상관이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 보세요. 20억짜리가 16억으로 막 빠지잖아요. 10억짜리가 7억, 6억으로 빠지고요. 그러면 10억에 산 사람들은 아유 내가 거주하니까 괜찮아. 그래 나는 빠져도 나 의사결정 잘했어. 맨날 이자 나가는데요. 이게 진짜 아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도 내 집 마련할 때 투자로 보시라. 전 그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맞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적정할 때 나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어 기다립니다. 네. 그 타이밍 잡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니 어려운 걸 해보자고 아까 말씀하신 하는 거 거죠. 평균 가격 거래량 일반인이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평균 가격 구석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KB 부동산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우리가 지금 좋은 물량들 나옵니다. 뉴욕 같은 경우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세 대비 저렴한 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저렴한 물량들 택지지구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이런 거는 저는 또 적극적으로 또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이 희귀 영상일 수 있어요. 제가 참 이 독자분들이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져서 이제 집값이 떨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편을 마치 토건 세력에서 건설사도 좀 쓰러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하시고 또 반대로 또 이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계속 가난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정치입니까? 지금 집의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전망을 하는 것인데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하면 토건 세력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채널에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선언을 하기 전에 이 자리는 약속이 됐던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호주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주거 환경이 비만이나 흡연보다 생물학적 노화를 좀 촉진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거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지역 그리고 마무리 조언 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얘기하니까 지역 중에서 많이 빠진 곳이 좋은 곳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이견이 없다고 전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동산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많이 한 지역 그만큼 사실은 가치가 많이 인정받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리스트 한 10개 정도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를 내 집 마련하시라. 언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호주 예를 들었는데 호주가 불안한 주거 환경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건 호주는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집값이 안 오르면 크게 스트레스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집값은 영원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빠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의식주라는 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하락 시장을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으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어디를 사야 되냐 물어보시면 많이 빠진 거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을 거론한다면 저는 많이 빠진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오를 지역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지역이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신도시 건설 그게 2024년에 등장할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기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경기권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계속 유지된 지역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신도시 건설 개발 호재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좀 꼭 참조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뭐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나 아니면 난 전세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 내 집도 전재산이고요. 전세 보증금도 전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세 보증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것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년 전 5억과
3년이 지난 지금의 5억은 다른 5억이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집값의 하락 속도보다 전세 보증금의 가치가 더 강하게 하락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론에서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고 거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집값이 약보합으로 떨어지는 국면에서도 전세의 형태로 그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용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더 나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 집 마련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언제 사야 되느냐, 어디에 사야 되느냐, 지역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타이밍은 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닥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타이밍은 그냥 정부를 좀 바라보자. 정부가 뭐 하는지.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강남 지역을 풀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강남까지 이제 불똥이 튄 거잖아요. 핵심 지역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수지 이론을 보면 마지막까지 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남이 규제 지역에 풀리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출 규제 안 풀어줍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쉽게 안 풀어주는데 혹시라도 정부가 급해서 DSR을 건드린다면 정부가 얼마나 급하면 P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왔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나온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거 나오면 야 정부가 진짜 급하구나. 이제 거의 마지막 터널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광수 대표님께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집을 사라고 했는데 뭘 필요하신 분들은 구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준은 1차 하락. 작년 말, 올 초에 패닉이 한번 왔잖아요. 그때 떨어진 가격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0년, 2021년에 좀 버블이 많이 생겼잖아요. 좀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말 정도 하반기 거래된 가격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최고가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진 가격대로 내려왔다면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고요. 특수 지역이고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대가 들어온다면 용기를 좀 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은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도시 지역 당연히 좋고요. 3기 신도시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 좋잖아요. 뭐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을 좀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 GTX 호재라든지 뭐 지하철 연정 호재가 있는 지역들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분위기가 뭐 공포가 지배가 돼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